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강동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과 교수 김한재입니다. 오늘은 만화의 집에서 차무진 작가님을 모시고 스토리텔링의 가장 강력한 무기, 빌런의 캐릭터 구축과 세계관 설계에 관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만화의 집이 할로윈 특수를 맞아서 어마어마하게 단장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강의가 이 분위기에 맞춰 가장 맞춤형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께는 이 광경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는 2020년에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를 통해 작가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빌런 전문가 하면 차무진 작가님을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단편집을 내셨는데요.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차무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할 바는 빌런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 전에 교수님께 소개받은 대로 10월 달에 단편집 아폴론 저축은행이라는 단편집을 출간해서 냈습니다. 가을에 여러분들 제 단편집도 같이 아울러 보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빌런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유익한 강의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강의를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박수로 작가님의 강의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빌런에 관한 제가 강의를 대학교나 여러 이렇게 인터넷 매체나 혹은 또 소수의 작가님들 모시고도 많이 했습니다. 관련 책을 내었기 때문에 제가 빌런 전문가라고 흔히들 말씀도 해주시는데 사실 서사를 만드는 모든 작가님들은 빌런 전문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기성 작가님도 계시고 또 공부하시는 학생분들도 계신데 제 이야기가 독특하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작품을 만드시는데 서사를 구축하시는 데 있어서 한번 점검차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이 PPT는 사실 2시간짜리 6강에 걸친 강의 자료 중에서 나름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린 겁니다. 2시간 정도 용어로 추리긴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제 작법서 책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빌런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데 빌런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빌런은 주인공이라는 그 주역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상대자인 적대자 개념의 빌런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런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악당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 용어의 차이로 많은 서사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 점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빌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요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 빌런을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빌런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농민들을 빌런이라고 했다고 하죠. 텍스트를 생산하고 만드는 성직자나 귀족들 혹은 왕의 주변에 있는 자들은 이 농민들을 빌런이라고 그러니까 적대자로 혹은 하수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결코 동일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의식을 나누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죠. 근데 이 하층민들이 먼 나라의 적국에 있는 적들보다는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관장하는 자들이 봤을 때 이 빌라누스라고 하는 이 농민들, 농장에서 일하는 이 농민들을 빌런이라는 이름으로 점차 우리가 변화해서 이야기를 단어가 이어져 왔다라는 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빌런은 서사를 만드는 문학 혹은 영화 쪽 포함해서 게임이나 여러 다른 동일하지 않는 장르에도 빌런이라는 명칭은 쓰고 있습니다. 장애물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렇죠? 어떻든 주인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인공이 나아갈 바를 막게 하고, 그래서 주인공에게 고난을 주는 어떠한 요소는 모두 빌런이라고 총칭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든가 국가 제도, 도덕, 혹은 부모님, 또 적대자, 또 내 속의 나 모두 빌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런은 강력한 존재이고, 강력하지 않으면 주인공이 그 빌런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시시하겠죠. 그래서 서사에서는 빌런이 항상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강력한 존재로 구축되어야 된다. 빌런이 약하거나 빌런이 시시하거나 빌런이 작거나 그렇게 메이킹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약하거나 왜소하다고 해서 뭐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그 빌런이 뭐 마냥 약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가지고 있는 그 내포하고 있는 그 습성이라든가 혹은 뭐 정신력, 수많은 다른 것들이 주인공보다 강하면 충분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가끔씩 그 유튜브에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는데 30대 때, 20대 때, 10대 때는 저희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을 보실 때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저씨들은 동물의 왕국을 보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또 민망스럽게 그 나이가 되니까 동물의 왕국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동물의 왕국이 어렸을 때 제가 20대 때, 10대 때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그나마 재밌게 보는 화면들은 사자나 치타나 하이에나 등이 어떤 먹이를 사냥하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장면들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악어한테 물린, 강을 건너다가 악어한테 물린 얼룩말이 기지를 발휘해서 강을 건너거나, 혹은 사자한테 먹히기 직전에 들소 한 마리가 주변에 다른 동료 들소들이 몰려와서 그 사자를 쫓아내는 장면들이나, 이 약한 동물들이 강한 동물을 이기는 장면들을 볼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재밌더라고요. 약자가 강자를 이긴다. 이것은 야국 강식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한데, 우리 서사에서는 주인공이 사실은 강자이지만, 엔딩에서는 강자이지만 시작할 때는 약자로 시작하죠. 그리고 주인공의 적대자인 빌런은 시작할 때부터 강자로 시작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 서사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서사가 되지 않는가. 성장이라는 큰 어떤 고뇌를 겪고 성장을 함으로써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이다. 빌런을 만드는 대상인 악당의 세 가지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빌런을 만들 때 최소한 요 정도의 요소는 여러분들의 빌런의 악당의 주인공을 대적하는 인물에 삽입을 하고 캐릭터를 만드시면은 최소한 빌런의 요건은 갖추어져 있다. 근데 이 외에도 수많은 요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빌런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악당 캐릭터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세계관의 이야기에 오직 존재하는 한 명의 주인공이듯이 한 명의 빌런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런은 이만저만 이렇게 만들어야 해. 빌런은 이런 식의 무언가를 넣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런을 만드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 빌런은 이걸 이렇게 하고 생긴 걸 이렇게 만들고 이런 주인공한테는 이런 빌런이 아주 적합해.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 여러분들이 만든 배경이 따로 있고 공간이 따로 있고 주인공의 특성이 따로 있듯이 거기에 적합한 빌런은 분명히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빌런이라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요 세 가지 정도 중에 하나가 반영되면은 더 매력이 있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 섀도우 파트를 이야기할 겁니다. 빌런은 주인공의 그림자이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섀도우 파트는 주인공이 빌런과 또 다른 주인공이다, 교감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인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악당이고, 악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설정해 보십시오. 주인공과 빌런은 다르지 않다. 주인공의 욕망과 빌런의 욕망은 다르지 않고, 주인공의 상처와 빌런의 상처는 다르지 않고, 주인공이 원하는 행복과 빌런이 원하는 행복이 다르지 않다면 빌런을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빌런들이 이 요소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동질화 혹은 투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한니발 렉터에 관한 렉터를 예를 들어서 렉터가 어떻게 주인공과 투영하는 빌런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니발 렉터는 잘 아시죠? 한니발 렉터는 작가 토마스 에리스가 만든 전대유무한 악당이자 주인공이자 캐릭터입니다.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안소니 홉킨스가 굉장히 멋진 렉터 역할을 했지만 소설에서는 손이 6개예요. 손가락이. 한니발 렉터는 정신과 의사이고 미술 감정가이고 또 화가입니다. 렉터의 삼촌인 로버트 렉터, 렉터는 리투아니아에 있는 렉터 가문의 아버지가 백작인 귀족 출신의 이 사람인데요. 아버지의 동생인 로버트 렉터 백작도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식가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죠. 그리고 정신분석가이기도 하고 범죄 행동 분석가이기도 합니다. 요리사이기도 하고요. 법학자이기도 하고요. 천재입니다. 천재. 렉터가 나는 법학을 잘해, 나는 요리를 잘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설에 보면 군데군데 렉터가 행하고 렉터가 살펴보는 책들 보면은 모든 이런 분야가 두루두루 박학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의 침묵에서는요, 한니발 렉터를 그 10인종 렉터라고 하죠. 이 렉터는 사람의 인육을 먹습니다. 요리를 차리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자기가 살해한 사람의 인육을 요리해서 대접하기도 하죠. 왜 그런고 하니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니발 렉터 박사는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가 치료한 상담한 환자 혹은 자기를 위협하는 협박자들 혹은 자기가 원한에 쌓여있고 과거에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차곡차곡 죽여서 인육을 먹는 그런 유명한 의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겠고요. 렉터는 FBI에 있는 윌 그레이엄 요원에게 체포가 됩니다. 윌 그레이엄 요원 또한 렉터가 상담을 해주는 환자였어요. 요원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가 두루두루 렉터한테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상의합니다. 윌 그레이엄은 우울증이 있고 속에 굉장히 난폭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화병에 있어서 한니발 렉터 박사에게 심리 상담을 받던 차에 렉터 박사가 범죄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능하다는 걸 알고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렉터 덕택에 사건도 많이 해결했고요. 그래서 FBI에서도 윌 그레이엄 요원은 굉장히 신망이 두터웠던 요원이었는데, 레드 드래곤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윌 그레이엄이 렉터에게 박사님 덕분에 내가 박사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았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다가 렉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와 책을 보니 FBI가 찾지 못했던 어떤 굉장히 무시무시한 범죄를 렉터가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바로 체포를 하죠. 그 체포 과정에서도 윌 그레이엄은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곤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렉터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레드 드래곤에서는 이제 렉터가 그런 식으로 감옥에 갇히고 뒤에 뒷부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한 양들의 침묵에서는 이제 렉터가 감옥에 갇힌 렉터가 신참 FBI 요원인 클라리스 스탈링에게 이제 사건을 조언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무튼 이 한니발 렉터는 왜 식인을 하는 것인가? 렉터는 그 리투아니아의 라트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트비아는 아닙니다.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유서 깊은 가문의 후계자였습니다. 천재 소년이었고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렉터는 동생 미샤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까지도 아주 큰 성에서 아버지 렉터 백작의 비호하에 행복하게 살던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렉터가 어떻습니까? 독일군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러시아 쪽으로 쳐들어오고 독일군이 러시아 쪽으로 왔을 때 소비에트군과 싸우면서 점점 패망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 시점에 이 렉터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마는 이 당시에도 독일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독일군에 붙어서 있다가 독일군이 또 패망하고 있으니까 다시 리투아니아에 있는 사람들 쪽에 붙었다가 그다음에 소비에트군이 또 내려오니까 소비에트군에게 붙는 그런 동네의 약탈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어요. 독일군이 이제 패망하면서 소비에트군들이 밀려와서 독일군들 다 이렇게 몰아낼 때 그 렉터 백작과 렉터 성에 있는 시종들과 사람들이 다 포격에 죽습니다. 죽게 되고 렉터는 그 큰 성에 어린 6살짜리 동생 미샤와 12살인 렉터 본인이 이제 성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남아 있었죠. 그때 이 약탈자 글루타스라는 이 약탈자 무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독일군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군이 여기 이 성에 오면 적십자사라고 하면서 이제 속일 것이며 러시아군이 오면은 또 자기는 이제 그 리투아니아를 도와주러 왔다는 식으로 할 것이며 굉장히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던 무리였는데 이 사람들이 렉터 성에 와서 렉터와 미샤와 함께 겨울을 나게 됩니다. 겨울을 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고 이 글루타스 뭐 또 이렇게 대여섯 명의 이 무법자들이 렉터 성에 있는 모든 지하 창고에 있는 먹을 것들 다 먹고 뭐 사슴도 사냥하고 하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고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린 아이 2명이 있죠. 어린 아이 2명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약하고 어린 미샤 6살짜리 여동생을 먹게 됩니다.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어린 렉터는 거기에서 무서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홀로 남아서 실어증이 걸려요. 실어증이 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촌 그 로버트 렉터 백작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로버트 렉터 백작의 아내인 무라사키라는 일본인 여성에게서 이제 도움하에 이제 자라게 되죠. 렉터는 천재였기 때문에 그 소년 렉터는 무라사키라는 일본인 여성에게 어머니의 감정을 느끼고 또 여성의 감정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렉터는 실어증이 걸렸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과 같은 역할처럼 이 숙모이죠. 무라사키 일본인 여성과 어린 렉터가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렉터는 의대를 진학하게 됩니다. 렉터는 의대를 진학하면서 실어증, 그러니까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고 있던 렉터가 어떻습니까? 푸주간 주인이 자기 숙모를 경멸하고 겁탈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푸주간 주인에게 이제 적의를 갖게 돼요. 근데 이 푸주간 주인의 그 실루엣이 굉장히 묘합니다. 푸주간은 뭐죠? 돼지와 소와 양을 잡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숙모랑 시장에 갔다가 이 푸주간 주인이 이 일본인 여성 숙모에게 이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렉터가 이 부족한 주인을 강으로 유인해서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첫 살인을 하는 순간 렉터의 말이 다시 입이 열려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이디 모라사키가 렉터에게 네 삼촌과 나는 네 여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너만 살아남았는지 지금까지도 찾고 있어. 너 기억해? 나 기억 못해요. 첫 말이 그 숙모와 나루토 첫 말이 동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었어요. 렉터는 이제 의대에 진학해서 이제 성인이 되고는 이 글루타스 무리들을 찾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 여동생을 감금하고 여동생을 죽여서 여동생을 잡아 먹었던 큰 욕조에 불을 피우고 욕조에 여동생을 죽여서 국을 만들고 허겁지겁 먹었던 것이죠. 어린 렉터에게 이 글루타스라는 약탈자 대장의 실루엣은 이 생닭을 꽁을 깃털채 뜯어 먹으면서 피를 입에 가득 묻힌 그 혐오스럽고 무시무시한 푸른 눈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렉터는 이 글루타스의 그 모습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글루타스와 그 글루타스 무리들이 그런 눈을 하고 그런 피떡칠한 모습으로 동생을 죽이고 어디론가 밖으로 데려가서 동생을 죽이고 와서 이 욕조에 동생을 끓였다는 것, 그것이 렉터의 입을 닫게 했고 충격을 주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되어서 글루타스 무리들을 하나하나 처치하게 됩니다. 처치할 때는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무리들의 했던 말들, 대사들 등등등을 고스란히 돌려주면서 하나씩 응징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 그 미샤의 볼을 만지는 이 인물이 영화에서는 글루타스입니다. 렉터는 결국 글루타스를 만나게 되고 글루타스와 이제 조우하게 되는데 글루타스에게 너가 내 동생을 먹었지 않느냐. 나는 복수하러 왔다. 그러니까 글루타스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내가 네 동생을 먹었어. 너도 얘도 우리는 그때 굶어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뭐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렉터 너도 먹었지 않냐 라고 말을 해요.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접시를 혀로 핥으면서 잘 먹더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렉터도 자기 동생 글루타스가 준 자기 동생의 고기를 접시를 받아서 먹었던 것이죠. 그 춥고 배고프고 험난했던 그 갇혀있던 시절에 약탈자들이 자기 동생을 잡아서 먹었을 때 본인도 그 접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고 지금 다시 복수하러 왔습니다. 한니발 렉터는 동생을 먹었다는, 동생의 그 인육을 먹었다는 그 깊은 트라우마에 갇혀 있게 되고 그때부터 렉터는 살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먹어요. 소설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요리사 아저씨가 큰 청어를 잡게 되면 청어는 원래 가장 맛있는 부분이 볼이야. 물고기는 볼이 제일 맛있다고 하죠. 김대중 대통령도 물고기 생선 볼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어의 오른쪽 볼은 그 집안에 있는 가장 높은 어른에게 주고 왼쪽 볼살은 초대받은 손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주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게 리투아니아의 큰 또 그 예의라고 한다고 해요. 렉터는 아까 이 글루타스 무리들도 그렇고 죽이는 사람들 다 볼을 뜯고 볼을 먹어요. 그리고 동생을 먹었을 때도 아마 볼 부분의 살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소설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원래 고대 문화인류사를 보면은 적을 잡으면 그 적을 먹는 식인 행위를 하게 되죠. 적이 가지고 있는 힘, 포악성, 용기 같은 걸 내 몸에 흡수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렉터는 늘 자기 동생이 자기 몸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먹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내 몸은 늘 내 동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렉터 입장에서는 그거를 희석시키고 싶어도 방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육을 먹으면서 충격을 받았고, 인육을 먹으면서 이제 첫 말문을 틔웠고, 인육을 먹으면서 복수를 완성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인육을 먹음으로써 어때요? 내 몸의 형질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렉터는 자기 동생이 흡수되어 있는 내 몸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인육을 먹습니다. 특히 요리를 그렇게 해서 먹고, 모르는 사람을 죽여서 먹지는 않아요. 반드시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자기와 동일한 사람, 나처럼 나쁜 악당, 나처럼 나쁜 짓 한 녀석들을 잡게 되면은 꼭 글루타스 같이 그런 녀석들을 잡게 되면은 먹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양들의 침묵에서 보면은 렉터가 사람을 죽이거나 인육을 먹거나 이 환희에 차있을 때 항상 바흐의 골든베르크 연주곡을 틀어줘요. 조나단 드미 감독도 이거는 토마스 해리스의 소설에도 렉터가 좋아한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영화 감독인 조나단 드미 감독도 양들의 침묵에서 골든베르크 연주곡을 배경으로 깝니다. 글렌 굴드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사실 골든베르크 연주곡은 카이저 링크 백작이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게 후원자였는데, 불면증이라서 잠을 못 자니 좀 달달하고 잘 수 있는 음악을 좀 만들어주지 않겠소? 라고 해서 만들어진 자장가입니다. 그 자장가가 렉터가 시기 날 때마다 들을 수밖에 없는 곡이 되는 것은 렉터가 미샤를 먹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른 인육을 먹어서 덮어 쓰면서 온전한 깨끗한 몸이 된다. 태어날 때 그 모습으로 자장가처럼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토마스 해리스가 가지고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토마스 해리스의 그 대담을 봤는데요. 역시 사회자가 그에게 그렇게 물어보니 토마스 해리스는 웃긴 합니다만은 아주 좋은 명석한 질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렉터에게 식인이라는 것은 식인을 해야지만 가지고 있던 동생을 먹었던 내 몸에 흡수되어 있는 동생이 없어지는 그런 평온함을 느끼기 때문에 식인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식인은 동생이 죽기 이전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빌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돌아오면은, 주인공은 악당과 빌런과 동일해야 된다. 그림자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마스 해리스의 한니발 렉터 시리즈 중에는 렉터와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입니다. 렉터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사에서 보면 렉터와 대응하는, 렉터는 악당이라고 악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렉터와 대응하는 주인공은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레드 드래곤의 주인공인 윌 그레이엄 요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드 드래곤은 한니발 렉터 시리즈의 원래 출간본으로는 첫 번째 나온 작품이긴 하지만 렉터의 세계관에서는 두 번째 세계관입니다. 한니발 라이징 세계관 안에서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레드 드래곤이라는 사건인데요. 원래 그 토마스 해리스의 작품에서는 레드 드래곤이라는 작품이 제일 먼저 출간되었습니다. FBI의 그 특별 수사관인 윌 그레엄은 수사를 직접 진행하고 체포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관은 아닙니다. 수사에 조언을 주고 자료를 분석하는, 우리 홈랜드에 보면은 누굽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같은 역할을, CIA지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라는 그 자기가 붉은 용이라고 하면서 늘 경찰에 메시지를 보내는 딜러 하이트라는 이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윌 그레엄 요원이 한니발 렉터를 찾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렉터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윌 그레엄 요원이 렉터를 집어 넣었죠. 렉터는 윌 그레엄 요원에게 그 딜러 하이트에 관한 정보를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잘못된 정보를 주고 윌 그레엄을 굉장히 위기에 빠뜨리는 게 서사의 어떤 기승전결인데, 우선 윌 그레엄은 렉터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렉터가 이때 윌 그레엄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왜 너한테
잡혔는지 아냐? 라고 물어요. 이 한니발 렉터가 왜 너한테 잡혔을까? 너 알아? 그래서 이제 윌 그레엄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동일하기 때문이야. 너가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를 잡았어.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공과 악당이 동일하다는 중요한 포인트의 대사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근데 윌 그리엄과 한니발 렉터는 왜 동일할까요? 렉터는 지금 과거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성공한 지식인이죠. 윌 그리엄도 FBI에서 가장 지식적인 수사관입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연구하는 수사관이고, 한니발 렉터 또한 이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인이죠. 그래서 너와 나는 머리를 쓰는 이성,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현재성에 현재적으로 너와 나는 동일한 인물이라고 렉터는 윌에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잡힌 것이고, 너는 주인공, 나는 악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대사를 칩니다. 근데 렉터가 윌과 다른 유일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윌은 행복한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렉터는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레드 드래곤이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니발 렉터가 윌에게 어떤 사건의 수사의 자료를 계속 줘서 사건을 풀어가는 듯하지만 뒤통수를 치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윌의 가정을 파괴하는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설에 또한 윌은 렉터에게 볼을 뜯기는 상처를 받아요. 렉터는 윌에게 너와 나는 똑같으니 너와 나는 똑같아져야 돼. 그러려면 너도 가정이 나처럼 없어야 돼. 가정이 불행해야 돼. 혼자여야 돼. 라고 하는 동질성을 투영해서 윌에게 같은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 그레엄과 한니발 렉터는 레드 드래곤에서는 그림자이다. 현재성으로서 동질한 캐릭터이다. 그리고 한니발은 윌에게 그것을 계속 강요한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네가 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아냐? 자네와 내가 똑같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레드 드래곤 다음 편인 양들의 침묵에서는 한니발 렉터를 상대하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FBI의 신참이고 아직 연습생, 교육생인 클라리스 스탈링이 한니발 렉터를 마주하게 되죠. 이 거인과 같은 한니발 렉터를 작가는 왜 마주하는 인물로 클라리스 스탈링을 선택했느냐. 양들의 침묵이라는 작품에서도 또한 주인공과 빌런인 한니발 렉터는 섀도우,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됩니다. 양들의 침묵에서의 그 수습 요원 클라리스 스탈링은 공부를 너무 잘했고 아직 연습생이지만 수습생이고 교육생이지만 성적이 너무 좋은 똑똑한 친구이긴 해요. 하지만 사건 경험은 없어요. 스탈링은 크로포드 반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이 영화에서는 국장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FBI 국장이 아니고 FBI에 있는 그 사건 조사반, 행동 심리 사건 조사반 반장인 크로포드 국장에게 차출됩니다. 아까 레드 드래곤에서도 크로포드 국장이 윌 그레엄 요원에게 사건을 맡기거든요. 여기서도 크로포드 국장이 스탈링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한니발 렉터, 윌에게 잡혀있는 한니발 렉터의 감옥으로 네가 가서 여성의 피부가 벗겨져 있는 연쇄살인마에 관한 행동 심리를 물어보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탈링이 크로포드 국장에게 국장님 왜 내가 가야 되죠? 하지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갈게요. 이렇게 태도를 보이거든요. 스탈링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이 크로포드 국장이 자기의 직속 상관도 아니고 또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의 어떤 교장도 아닙니다만은 크로포드 국장을 굉장히 흠모해요. 나이가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느낌이 군데군데 소설에서는 보입니다. 아무튼 스탈링은
그래서 옷도 사 입고 또 배지도 받고 이제 구두도 사고 렉터가 갇혀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렉터 어때요? 스탈린을 보자마자 된반에 알아차려요. 너 쫄짜구나. 네가 왔네? 크로포트가 널 보냈어? 이런 식으로 스탈린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 한니발 렉터는 윌 그레엄에게도 그렇고 스탈린에게도 그렇고 완벽한 악당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으나 또한 악당은 자기의 그 행동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좀 얕잡아 온다는 거죠. 윌에게도 얕잡아 봤기 때문에 그 빈틈을 노려서 당했고 스탈린에게도 지금 얕잡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 만남이. 스탈린이 넌 촌년이고 니까짓 게 지금 나를 상대하는 것이야? 너 왜 왔어? 라고 하다가 문득 스탈린을 보고 그런 태도를 거두게 됩니다. 랩터가 스탈린을 보자마자 그러지 않고 보고 난 후에 문득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잘난 척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스탈린을 유심히 보다가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네가 자라온 환경을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그게 조건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거 하니? 랩터는 스탈린에게 동생 미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가 여기 FBI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 너 뭐 순탄하게 온 것 같지 않은데 네 얘기 좀 해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크로포드 반장이 원하는 정보 내가 줄게. 스탈린이 짜내지는 않고 랩터가 또 정확한 포인트를 물어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빠가 보안관이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보안관으로 나오지만 소설에서는 보안관이 아니고 경비원이었어요. 그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그 아빠는 총 없이 보안관으로 배지를 달고 있다가 총을 맞고 죽은 사건이 있었고 스탈린은 그런 아빠의 무기력함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아빠의 부재가 너무너무 상처로 남아있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죽고 자기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멋진 경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빠는 총도 지급받지 못한 어떤 경비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클라리스 스탈린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큰 산인 아빠가 그렇게 약한 존재였고 나는 더 할 수 없이 약한 존재이라고 생각하고 삼촌 몬타나주에 있는 삼촌 집으로 또 입양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어린 스탈린이 밤에 창문을 보니 새벽에 농장 별채에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고 이 몬타나주의 자기 삼촌이랑 농부들이 양들을 도축하고 있는 것이. 양들은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털을 다 깎고 양들을 도축하는 거예요. 근데 스탈린이 그걸 보니까 저 양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자기도 불쌍한데. 근데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작은 양을 몰래 안고 뛰었다는 거죠. 야, 스탈린 너 뭐 하는 짓이야? 양 안고 뛰다가 결국 삼촌한테 잡혀요. 양을 뺏기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스탈린은 양을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양이 스탈린한테는 자기를 투영했고 자기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클라리스 스탈린에게는 강한 존재, 큰 존재, 강하고 싶다는 아주 큰 욕망이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그런 스탈린이 한니발 렉터를 만난 거죠. 한니발 렉터를 만나기 전에는 크로포드 국장에게 그런 감정을 이입했습니다. 하나, 이제 한니발 렉터를 만난 순간 크로포드 국장과 잽도 안 되는 강력한 인물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스탈린은 한니발에게 아버지를 투영했고 한니발은 스탈린에게 미샤를 투영했습니다. 한니발 라이징, 아까 제가 처음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동생을 글루타스에게 먹혔을 때 욕조에 불을 올리고 글루타스 일당이 욕조에다가 동생을 삶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렉터는 이제 대학 의대 시절 그리고 첫 살인을 할 때부터 무라사키와 함께 성장하는 시점에 계속 악몽을 꾸는데
어떤 악몽을 꾸냐면은 그 욕조에 그 사슴이 담겨 있고 그 사슴이 이제 계속 퍼덕거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또 글루타스의 푸른 눈을 꾸면서 악몽에서 계속 반복되는 악몽에서 깨어나거든요. 그 사슴이 가녀린 힘없는 동생 미샤를 투영한 어떤 형체였어요. 스탈린이 양을 말했듯이 나한테는 사슴이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내 앞에서 지금 말하는 스탈린 너가 내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네가 그 양을 지키지 못했네. 너와 나는 같애를 투영하게 되는 거예요.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 렉터는 주인공인 스탈린에게 동질감을 느낍니다. 너는 나의 그림자고 나는 네 그림자야. 이건 뭐죠? 윌 그레엄은 너와 나는 똑같아. 현재 이성으로. 클라리스 스탈링은 너와 나는 똑같아. 언제? 과거에. 감성으로. 이 감정들을 주인공과 악당인 렉터는 교감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공은 악당을 투영한다. 섀도우다. 같은 캐릭터다. 그래서 이제 잼 검프, 이거 뭐 양대의 침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스탈링은 계속 렉터를 만나게 되고 렉터와 교감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때요? 이 교도소장, 그 다음에 뭐 FBI, 또 국회의원,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엮이면서 이 두 사람은 이제 같이 더 가까이 있고 싶으나 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스탈린과 렉터는 주인공과 빌런은 서로 공통점이 있다. 스탈린은 윌과 달리 과거의 동질자이다. 이겁니다. 이게 양들의 침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장면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렉터가 경관을 죽이고 이 둥근 이제 이송되어서 교도소에 경관을 매달고 골든베르크 경관을 죽이면서 경관의 그 볼살을 뜯어먹고 골든베르크 변주곡을 들으면서 흡족해 하기 직전에 이 스탈린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분석한 자료를 줄 때 둘은 서로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스탈린은 아버지의 부재, 강력한 존재의 부재를 렉터에게 투영을 했고 렉터는 미샤의 존재, 너가 약하지 나도 약해, 우린 똑같아. 둘의 서로가 동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영화 한니발에서 보면은 렉터가 부상을 당했을 때 스탈린이 렉터를 허름한 창고에 가서 이렇게 고쳐주는데 그때 렉터가 스탈린을 고쳐주는데 그때 스탈린이 렉터 이렇게 상처에서 깨어나서 렉터를 바라볼 때 이 한니발 렉터가 또한 양으로 보여요. 감독은 렉터 얼굴을 양으로 만들었다가 렉터로 만들었다가 양으로 만들었다가 렉터로 만들었다가 그렇게 해요. 스탈린이 봤을 때도 이 렉터는 강력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자기가 바라는 사랑의 대상이지만 또한 지극히 나하고 똑같이 약한 인물이다. 과거에 슬픔을 가지고 있구나를 스탈린도 똑같이 느낍니다. 주인공도 빌런과 주인공이 서로를 동질화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스탈린이 이거는 이제 영화 한니발 네 번째 작품이군요. 한니발에서 스탈린이 부상당한 스탈린이 정체를 찾았을 때 자기를 바라보는 렉터를 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해주지 못했던 양, 그 당사자가 렉터 당신이기도 해라는 뜻이기도 하고 결국 렉터는 그 이야기 말미에 자유롭게 양처럼 스탈린이 안고 뛰었지만 결국 구해주지 못하고 빼앗겼던 양과 다르게 자유롭게 렉터는 세계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악당은 반드시 주인공과 동질하다. 주인공을 투영한다. 악당과 주인공은 다르게 만들지 마라. 악당을 어떻게 만들어도 좋고 어떠한 형식의 캐릭터로 되어도 좋지만 주인공과 대적하는 악당은 그 속성이 주인공과 동일하게 하면은
악당과 주인공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게 되죠. 악당이 주인공을 괴롭힐 때 주인공이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나하고 똑같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주인공은 또 어떻습니까? 악당이 자기를 괴롭혀서 수많은 장애물을 설치할 때 결국 그 빈틈은 뭐냐? 악당의 빈틈은 나의 빈틈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를 돌이켜보면서 악당을 응징할 수가 있습니다. 악당과 주인공은 다르게 두지 마시라. 속성 상처를 갖게 하셔도 되고 어떤 학대받은 것들을 갖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래에 무엇을 꿈꾸는 것을 갖게 만드셔도 되고 그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악당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게 만드셔도 됩니다. 악당과 주인공을 동일하게 두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첨예하게 두 인물이 서로 갈등하고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사를 그렇게 구축하면은 작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해요. 어렵지 않아요. 악당 수많은 100이면 100 수많은 악당들이 여러분들의 악당이 빌런이 존재하지만 그 속성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해낸 주인공과 동일하게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은 이 두 인물이 서로를 바라보듯이 여러분도 이 두 인물을 쉽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추상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제가 죄송스럽게도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당신의 악당은 이렇게 만드시오. 당신의 악당은 이렇게 만드시오.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악당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당은 주인공의 그림자이다. 제가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서 제가 또 중요한 이야기 한 챕터만 더 할게요. 이거보다는 좀 짧게 하겠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이거 2달짜리 강의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첫 번째 그 주인공과 악당은 그림자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길게 했는데 두 번째는 악당은 주인공을 각성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건너뛸게요.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당이 주인공을 아까 우리는 뭐죠? 악당과 주인공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해서 악당을 메이킹할 수가 있지만 악당은 주인공을 각성시키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이 주인공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너 머리살 바꿔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성장하면서 완벽해지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든 간에 주인공이 성장하지 않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야기의 시작과 이야기의 끝에는 이야기의 시작과 이야기의 끝이 왔을 때 우리는 주인공의 성장 외에는 볼 게 없어요. 무엇이든 주인공은 성장했기 때문에 이야기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 주인공을 깨닫게 하는 자는 우리가 정신적인 스승, 관문 수호자, 수많은 캐릭터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은 하산하거라,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없어. 너는 이제 더 이상 무공을 충분히 가졌어. 이런 정신적인 스승이나 요다 같은 인물이 다스베이더나 오비안 케노비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주인공을 성장시키는 인물은 악당이에요. 악당. 내가 너랑 싸우면서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챕터 2로 중요한 요소로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제 책에도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가 악당은 주인공을 각성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가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배트맨을 각성시키는 조커입니다. 조커는 다른 거 없어요. 조커가 수없이 배트맨을 괴롭히지만 조커가 배트맨한테 날리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우리 아까 한니발 렉터에서 본 것처럼 너하고 나하고 다를 거 없어. 똑같아. 야, 배트맨 너도 이중인격자야. 너도 가면 쓰고 너도 밤에 네 정체 감추면서 너도 폭력을 쓰고 나도 폭력 쓰고 나도 가면 쓰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놈이야. 나도 상처 있었고 너도 상처 있었어. 근데 네 내면에 정의를 행하는 거 사실 네 내면에 네가 바라는 거 아니잖아. 네가 진짜 바라는 거는 정의 따위는 필요 없고 네가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잖아. 이거를 조커가 계속 얘기해요. 오히려 내가 너보다 나아, 이 자식아. 나는 너처럼 이중인격자 아니야. 내가 이렇게 웃는 얼굴, 웃는 페이스를 하는 거는 너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할지도 몰라.
정말 이중인격자는 배트맨 너야 이거예요. 그래서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 보면은 레이첼과 검사를 두고 배트맨이 구하게 하죠. 배트맨이 정말 구하고 싶은 사람은 레이첼이었을 텐데 검사가 구해지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조커는 배트맨에게 계속 너 정신 차려, 너 이중인격자를 알려주는 인물이에요. 아까 한니발 렉터처럼 우린 똑같아라는 걸 이제 베이스로 깔고 배트맨한테 계속 알려주죠. 근데 배트맨은 그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반영웅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주인공을 성장시키고 주인공의 레벨을 한 단계 높게 하는 인물은 스승이나 뭐 요다 같은 인물로 설정하지 마시고 빌런으로 설정하시라라는 것입니다. 빌런과 한번 한합을 겨루고 난 뒤에 주인공은 아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내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등등을 계속 깨닫고 성장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배트맨의 이 조커가 배트맨에게 계속 요구했던 말입니다. 앨런 무어의 배트맨 킬링 조크라는 그 시공사에서 나온 그래픽 노블에 보면은 배트맨이 수긍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배트맨이 유일하게 조커의 말에 네 말이 맞아. 네 말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수긍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걸로 이제 배트맨 매니아들은 또 여러 분석을 많이 다르게 또 분석하시는데 아무튼 배트맨은 조커 그래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똑같은 거를 나는 알고 있었지만 말 안 했고 네가 계속 나한테 말해주고 있어. 의 형식을 띈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악당은 주인공을 깨닫게 해야 된다. 주인공은 빌런으로부터 성장한다.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의 빌런은 주인공을 깨닫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공은 누구에게 배운다? 빌런에게 배운다. 악당에게 배운다. 주적에게 배운다. 자, 이제 이건데요. 이거를 이 시간 안에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작가님들 하고 이 요소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많이 수긍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코맥 메카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코맥 메카시라는 작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장르 문학과 순문학의 경계에 있다.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코맥 메카시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흔히 알고 계시죠. 안톤 시거라는 그 뭡니까 그 장발에 이제 그 스턴건을 들고 그 가스통 들고 가스통에 호수 그 도시가스 호수 같은 거 들고 이제 죽일 사람 있으면 괜찮아 일로 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제 이마에서 이제 이마에 그 맞고 바로 쓰러지잖아요, 그죠? 이 안톤 시거가 매력적이어서 유명하기도 한데 사실 코믹 메카시는 뭐 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늘 노벨 문학상의 리스트에 오르는 허밍웨이급으로 치유받는 작가입니다. 근데 그 대광공이기도 하고 제가 인더백에서 배광공의 인물을 차용했던 것도 코믹 메카시였는데요. 자동차 수리공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보면은 안톤 시거라는 이 빌런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해요. 돈 가방을 우연히 찾은 주인공과 안톤 시거는 그 주인공이 달아나는 주인공을 잡으려고 하고 주인공은 달아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델이라는 보안관, 늙은 보안관이 이 두 사람을 쫓고 이 이야기예요. 이 스릴러 이야기인데요. 우연히 생긴 돈가방 하나가 인간의 욕망이라고 치유하면 이 돈가방 하나로 벌어지는 그 추격 스릴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평론가들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제일 어려운 메카시의 가장 어려운 소설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빗 좌우선이나 국경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너무 이 철학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메카시의 서사는 개연성이 별로 없어요. 개연성이 없고 너무너무 잔인하지만 생각 외에 우리가 이 떡밥, 개연성, 이 기승전결 이런 게 없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 작품이 가장 기승전결이 있긴 합니다.
어떻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왜 제목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냐고 하냐면 이 베일 보안관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참전해서 기관총을 쏘라고 그래서 두두두두두 쏘았는데 저쪽에서 독일군들이 막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는 기관총 포를 잡기도 싫었고 내 옆에 사수가 잡으라고 해서 자꾸 그냥 눈 감고 쐈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군들이 죽고 얼추 자기 아군들도 죽었지만 살아남아서 미국에 돌아가니까 훈장을 주더랍니다. 훈장을 주고는 영웅이 됐죠.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한다면은 배트맨이나 슈퍼맨처럼 저 녀석 나쁜 자식, 나쁜 조커, 내가 응징할게. 가서 조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잡아서 교훈을 주고 응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 감고 쌌는데 누군가가 적이 죽고 그 흐름으로 돌아가서 영웅이 되고 보안관이 되고 중년을 맞이했고 사람들은 전쟁 영웅으로서의 자기 세대를 칭송을 받다 보니 자기는 어느 틈인가 우리 말로 하면 꼰대가 되어 있지만 어느 틈인가 기생세대가 되어서 아랫사람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가지고 얻은 위치가 아닐 뿐더러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 보안관 벨이 봤을 때 희한하게 요즘은 애들은 사람을 죽이고 돈가방을 함부로 가져가고 이 돈가방을 가져가면서 이 안톤 시그라는 녀석은 가면 갈수록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이거 뭐냐 라고 한탄을 하지만 그래서 자기는 그런 한탄을 할 자격이 없지만 노인으로서 한탄을 하는 것도 우습고 하지만 이 다음 세대, 이전 세대는 내 세대와 다르게 또다시 세대가 흘러가는 것이 이 노인인 나를 좌불안서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자기 아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이 보안관 벨이 이 안톤 시거와 이 모스, 이 주인공 모스 사건이 다 끝나고 이렇게 앉아갖고 있다가 뭘 보시오 그러니까 뭐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성경책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거기 뭐 무슨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보. 그러니까 거기에 펑크 머리에 콕 화장하고 문신 새긴 그런 요즘 녀석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묻습니다. 즉, 이 노인이 된 나도 모르게 노인이 됐지만 그것도 내가 뭐 뭔가 성취를 이뤄서 노인이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 밑에서 이 노인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들이 또 참견하고 싶지만 참견하지 못하는 왜 소외된 이런 어떤 계층적인 문제를 메카시는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어렵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여러 번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벨의 이 이야기는 스릴러 소설로 봐도 재밌지만 벨이 내내 나레이션을 해요. 그 너무너무 지루한데 그 이야기에서 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작가들 모였을 때 이 제목이 왜 붙었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자 다시 돌아가면은 주적은 악당은 주인공과 동일하다. 악당은 주인공을 가르치면 주인공은 성장한다. 세 번째, 악당은 신념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안톤 시거라는 이 전대미문의 악당을 들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좀 힘든데요. 안톤 시거의 신념은 이겁니다. 나는 신의 사자야. 내가 당신 인생에 끼어드는 순간 당신은 죽어. 이거거든요. 내가 당신이 나하고 차 한잔 마셔도 이제 당신은 죽게 돼. 뭐 이겁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 가지 이렇게 돈다발이 얽힌 일들에 만나는 수많은 인물들은 당연히 다 죽게 되겠죠. 그죠? 그 시거는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그러니까 신의 사자라는 숙명을 가지게 돼요. 운명과 숙명은 다르거든요. 시거는 숙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제가 누군가의 상황에 끼어들면은 나는 네 상황에 끼어들기 때문에 너는 죽게 되고 우리 둘은 숙명이야. 너는 죽을 숙명이야. 이해되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난데없이 시그가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게 만들겠죠. 얘는 죽을 운명인 거예요. 죽을 숙명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숙명은 바뀔 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숙명은 좀 더 상대적인 것이고 숙명은 불변한 것이고 운명은 개인적인 것이고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안토니 시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념이에요. 그래서 시거가 이 돈다발을 가지고 있는 달아나는 돈다발 때문에 관련된 갱들은 뭐 쉽게 죽입니다. 근데 시거가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서 죽이는 인물, 또 엔진 기름을 넣고 계산하러 왔는데 이 텍사스의 그 기름집 사장이 어디서 오셨어? 저 서쪽에서 오는 것 같던데 라고 하니까 시거가 갑자기 자기 위치가 이 사람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시그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만나서 너는 이제 죽을 운명이 됐다. 그 질문 하나로 나의 숙명은 또 널 죽이는 것이네. 이가 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계산대에서 이제 기름값을 휘발유 값을 받고 한마디 건넸는데 시그가 자기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얼마나 난감해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가시오라고 하지만 시그는 계속 죽이려고 그 사람에게 계속 다가갑니다. 그죠?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시그가 내보이는 게 뭐예요? 동전 던지기예요. 숙명은 바꿀 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으니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앞면이 나오면 너는 죽는 것이고 숙명대로 뒷면이 나오면 너는 사는 것이다. 네가 동전을 던져. 네가 맞춰. 빨리 맞춰. 안 맞추면 시그가 답답해요. 당황해. 빨리 맞춰. 빨리 앞면이야 뒷면이야. 네가 말해야 돼. 이거거든요.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운명을 네가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안토니 시거의 신념이에요. 모스, 돈가방을 들고 간 모스가 시거와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거가 야, 나 너 쫓아가기 힘드니까 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그래서 너 돈가방 빨리 좀 돌려줘. 돌려주면 너는 안 죽일게. 너는 죽이지만 네 아내는 안 죽일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돈가방 안고 전화로 웃기지 마 그러거든요.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너는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신념이죠. 네 아내는 안 죽일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얘가 주인공이 거부합니다. 결국 어때요? 시그한테 죽음을 당해요. 그럼 시그가 이 주인공인 모스 돈가방을 갖고 튄 이 녀석을 죽였기 때문에 사건은 돈가방 찾아갖고 아무 이제 해결됐어. 시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가방을 이제 받아서 이제 자기한테 의뢰하는 자에게 주면은 끝나는데 굳이 이 모스의 아내를 또 찾아가요. 찾아서 아내한테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죽은 자에게 빛을 갚는 법은 없다. 내 남편 죽였지 않냐. 내가 왜 당신한테 죽어야 되느냐. 하여튼 시그가 그렇게 말하죠. 당신 남편하고 나하고 통화했었어. 그래서 당신 남편이 한테 내가 돈가방을 지금 주면은 당신 안 죽인다고 약속을 했지만 안 주면은 당신까지 죽인다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러 왔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시그가 또 얘기합니다. 그 안에 숙명에 내가 들어온 건 맞지만 너 또한 황당하니 너의 운명은 존중해 주겠다. 동전을 또 돌립니다. 앞면 뒷면. 아까 그 주유소 사장은 다행히 앞면이 찌부어서 살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모스의 아내는 뒷면을 불렀다가 시거한테 죽게 되죠. 시거는 나중에 그 아내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발에 묻은 피를 이렇게 닦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걸어가요. 내 숙명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될 숙명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여야 되지만 또 운명은 바뀔 수 있는 것이라 너의 운명은 네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동전 던지기밖에 없다. 즉 나는 너의 삶에 들어가는 순간 너는 죽는다. 이게 시거의 신념입니다. 이 시거의 신념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 누구를 죽이고
또 누군가 자기를 죽이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불교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그가 마지막에 교통사고를 나고 팔이 부러져서 나왔을 때 동네 꼬맹이 2명이 자전거 타고 오다가 시그한테 이거 병원 의사 부를까요? 그러니까 의사 부르지 말고 너 옷 좀 벗어줘. 이 삼각선을 만들어서 그 아이한테 피 묻은 돈을 줘요. 돈 안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이 교통사고도 이건 내 운명에 들어간 것이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전혀 누구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안톤 시거의 철학입니다. 무시무시한 살인자가 어떠한 철학인지 각자의 하나의 철학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을 우리 작가들이 그 신념에 맞게 행동화하면은 보는 독자들은 굉장히 신선함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제가 컵을 깨지? 하지만 우리가 설정한 어떤 빌런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컵을 깨게 한 것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곧 운명이고 그래서 운명은 숙명과 달라요. 그래서 운명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숙명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명과 운명의 차이를 알고 나는 숙명이지만 넌 운명이다를 느끼기 때문에 동전 던지기라는 기묘한 행위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악당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원칙을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악당은 그 신념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인공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아요. 주인공이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공이 저 녀석을 어떻게 응징할지 한숨이 나오게끔 답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이라는 거대한 신념을 탑재하시라. 그러면 빌런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아쉬운 게 시간만 더 있으면 이 악당의 그 메이킹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다음 어떤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런 설명들은 다 제 책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에 제가 텍스트로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보실 수 기회가 되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긴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강의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때 주로 주인공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스토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빌런의 존재가 어떤 건지 어떻게 이야기 안에서 보여야 하는지 이야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의 강의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 아쉬울 따름인데요. 다들 빌런 작법서를 사서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주인공과 빌런은 다르지 않다. 욕망과 바라는 것, 많은 것들이 주인공과 빌런은 동일하다라는 그 키워드가 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을 받아 정리해 봤는데요. 작가님의 빌런 작법서나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해결된 질문들도 좀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주실 수 있는 답변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영님, 공포 장르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빌런 캐릭터는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악당 메이킹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빌런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빌런을 만드는 건 저의 빌런이 있는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 환경, 주인공, 이야기에 따라서 빌런이 나오는데 그 빌런들은 아까 뭐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18가지 키워드 중에서 제가 분석한 거는 보통 24개까지 정도가 있었는데 18개만 책에 기술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점을 유념하고 이렇게 만들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런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어려운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포 장르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공포에 관한 이야기를 쓴 적은 없거든요. 스릴러 겸 해서 공포 분위기를 낼 수가 있는데 공포의 빌런을 뭐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공포 장르에서의 빌런은 분위기입니다. 공포 장르의 빌런은 귀신이나 뭐 무언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포 장르에서 핵심은 분위기이고 그 분위기를 위한 빌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소윤님, 악당에 대한 캐릭터성을 어디서 찾으시는지요? 그것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네, 너무 비슷한 이야기가 네, 많긴 네, 하지만은 네, 네. 사실 우리가 빌런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생각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미희님은 지금 이 시대의 빌런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시대가 좀 거창한 말씀일 수 있는데 비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누군가가 길바닥에 침을 뱉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노려보고 화를 내고 또는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아이를 때리면 말리고 이런 어떤 상식적인 도덕률이 존재했지만 요즘은 그게 사라진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빌런이 양산되고 바라보는 우리도 행하는 저 악당도 모두가 빌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비상식이 빌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질문도 너무 어려운데요. 이진숙님 혹시 계신가요? 이진숙님께서 분단을 소재로 한 콘텐츠에서 빌런은 누구여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분단에 관한 이야기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아까 얘기 똑같죠. 어떤 세계관을 펼치시느냐에 따라서 빌런은 다를 것이다. 내부에 남한에서 우리 국민을 오히려 착취하는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빌런이 될 수 있고 단순하게 분단이니까 뭐 북한 쪽에 무언가를 적으로 두면 북한이 빌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게끔 만든 외세가 빌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작가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빌런은 바뀌게 되겠죠. 예. 알고 봤더니 내가 빌런이더라라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빌런이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김태훈님 혹시 계신가요? 매력적인 빌런을 만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빌런 작법서를 네, 작법서를 참고해 보시면은 주십시오. 정말 친절하게 많이 풀어 놓으셨습니다. 작가님께서. 이보영님 혹시 계신가요? 빌런도 주인공처럼 내면의 변화가 중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물론입니다. 요즘 작가님들 보니까 작가님들을 뵈니까 주인공 그냥 시원하게 계속 치고 나가면 돼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런을 강화하고 빌런에게 저런 요소를 투여하는 이유는 주인공 때문입니다. 주인공을 살리고 이야기의 중심인 주인공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빌런을 강화시키자. 이게 빌런 작법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주인공을 위해서 우리는 빌런을 강화시키고 심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 빌런이 매력적이어야지 또 독자들이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여기 소양님 계신가요? 소양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가님의 소설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얻으시는가요? 뭐 두서 없습니다, 사실. 어떤 특별한 뭔가에 제가 집착을 해서 영감을 얻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요번에 출간한 아플론 저축은행이라는 단편집도 장르가 제각기 다르거든요. SF 빼고 다 한 장르씩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SF 작품을 써놓은 게 있지만 넣지는 못했습니다.
질문에 바보 같은 대답을 드릴 수 있는데 그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그냥 번뜩번뜩 생각난다라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질문은요. 유대현님 어디 계신가요? 저기 뒤에 계시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다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빌런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한테 가장 그 인상 깊은 빌런이 있습니다. 영화 세븐의 존 도우라는 악당이에요. 7가지 죄악을 두고 각각 희생자를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마지막 7번째 희생자와 6번째 희생자를 두고 5번째를 자기에게 희생자로 투여했어요. 그런 내러티브가 굉장히 신선했고 또 존 도우라는 어떤 인물이 성경이나 그것에 투여해서 살인을 한다 이런 건 너무 좀 평면적인 것 같지만 서사에서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자기한테 죄를 입힌 유일한 빌런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 도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세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된 영화는 아니지만 지금 친구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 작가님이 작품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웹툰화를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지? 그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요. 저는 인더백은 지금 영화가 아니고 8부작으로 드라마를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저는 그 해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인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그 무크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무크샤는 1, 2권이고 해인은 1권인데 이 3권이 웹툰으로 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근데 아직 제안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영상으로 이제 배포가 될 테니 이제 보시고서 혹시 욕심이 나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미리 받은 사전 질문은 다 끝났는데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추가로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오늘 듣고 가야지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너무 많은데요. 악당이 편안한 안식을 가진다는 것은 악당의 최후가 행복하다라는 뜻이군요. 근데 정선진하고 나서. 그러면은 악당을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죽임으로써 악당을 뭐 개과천선 시켰거나 작가가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은 그 과정 죽기 직전까지의 과정이 악당의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악당이 뭐 비참한 만로를 가져도 되고 행복한 안식을 가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당은 주인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악당을 주인공화할 수는 있지만 악당은 주인공화할 수 있지만 빌런은 주인공을 위한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인공으로서 주인공에 협력했다면 편안한 안식을 주어도 뭐 무방하겠죠. 교수님께서 그 악당 메이킹 부분에서 섀도우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악당과 주인공 관계가 너는 나고 나는 너야. 그러면 이게 너무 정형화된 클리셰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나도 빨간색 옷을 입고 너도 빨간색 옷을 입었네. 나도 무신사에서 운동화 샀는데 너도 무신사에서 운동화 샀어. 이렇게 하면은 정형화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처나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끼는 생각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정말 뭔가 구체화되게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각자의 작품마다 다르지만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주인공이 무언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지극히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데 이 악당은 그 무언가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지극히 충격적인 상처를 받게 되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둘이가 조우했을 때 둘이한테 너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받아서 이렇게 빨간 옷을 입었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노란 옷을 입고 있는데 가 돼야 된다. 이것이 아까 첫 번째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외형이나 어떤 사건을 똑같이 배열해서 투여하면 안 됩니다. 바라보고 가지고 이제 골맞던 상처, 숙성된 감정들이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똑같은 동질한데 나는 동생을 잃어버려서 이렇고 이쪽은 뭐 엄마처럼 바라보던 뭐 사감 선생님의 죽음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두 인물이 같은 감정을 교류한다면은 충분히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각 작가님들의 각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의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우선 양대 침묵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봐서 다음다 인상 깊었고, 초반에 빌런은 주인공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완전하게 동의를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양대 침묵에서도 한니발은 안타고니스트이지만 한니발의 독일군은 또 안타고니스트고, 그럼 한니발은 프로타고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서사가 있는 빌런은 정말로 주인공이 될 수 없을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정말 중요한 질문.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의 좀 포인트는 100% 아니다가 사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오늘 우리 팀장님께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PPT에 그 내용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사정상 그걸 못 들었는데 시간도 촉박했고, 이건 피카레스트 장르에서 악당이 주인공이 되는 형태가 있어요. 피카레스트 장르 뭔지 아시죠? 악당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기생충의 그 가족들은 악당들이거든요. 선한 인물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슈퍼맨처럼 클라크 케이블처럼 선을 행하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요즘 나오는 수많은 작품들이 피카레스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당 혹은 반영웅까지 충분히 널찍이 생각하면 반영웅까지는 가지만 선을 행하는 인물이 아닌 전통적인 인물이 아닌 악당들이 주인공인 장르가 있어요. 그럼 피카레스트 장르에서 악당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저와 같은 이야기를 예를 들었던 한니발 렉터 같은 경우가 정말로 특이한 케이스예요. 또 조커도 마찬가지예요. 빌런인데 악당이기도 하고 주인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빌런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없어요? 라고 질문에 제가 100% 만들 수 없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말이거든요.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정말 내공이 높다면 한니발 렉터 같은. 렉터는 사실상 클라리스 스탈링이나 윌 그레엄 요원이 렉터 서사에서는 주인공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 작품에서는 한니발 렉터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당이 주인공이고 빌런이 주인공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치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예요.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이 안타고니스트와 빌런과 악당에 대한 용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주역을 반하는 상대적 주적인 인물, 적대자 인물이 빌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안타고니스트는 뭡니까? 주인공과 반하는 의견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빌런도 안타고니스트가 가능하지만 주인공이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 이쪽이 안전해라고 도와주는 형도 안타고니스트예요. 그렇죠? 주인공이 짜장면 먹겠다고 하는데 짜장면 독이 들었으니까 짬뽕을 먹어. 이거 안 돼. 막는 주인공의 의사를 막는 누군가는 다 안타고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악당도 마찬가지예요. 악당은 캐릭터의 반대인 형태지 빌런이 악당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가 좀 굉장히 헷갈려서 그런데 빌런 하나만 보자면 빌런이 주인공이 되기에는 가능은 하지만 거의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빌런을 주인공을 가운데 두고 주인공을 위해서 대적하는 요소로 보자라는 뜻이고, 말씀하셨던 한니발 렉터라는 캐릭터를 정말 주인공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악당을 멋지게 주인공으로 만드는
피카레스트 장르의 멋진 작품을 만들자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구분되는 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말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빌런을 주인공을 만드는 게 힘들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100%는 아닙니다. 예. 유명한 빌런을 주인공으로 만든 이야기들은 많죠. 아니, 많은 게 아니고 한니발 렉터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되겠죠. 그런 얘기를 좀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아 주십시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아이고, 예. 그럼 두 분만 마이크 예. 좀. 그럼 기생충 같은 거는 빌런이 어떤 게 빌런인가요? 기생충은 사실 이 송강호의 가족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송강호의 가족들이 선한 인물이지 않죠. 그 누굽니까? 그 부잣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부잣집을 빼앗는 그런 좌충우돌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주인공의 빌런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 계급적인 사회, 뭐 사회의 풍토 혹은 뭐 그러니까 피카레스트의 장르가 대부나 기생충이나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예, 덱스터 또 뭐 범죄와의 전쟁 내가 서장하고 밥도 먹고 내가 서장하고 최민식이 주인공이지만 그 인물은 절대로 선한 인물이 아니죠. 주인공이지만 선한 인물이 아닌 모든 작품을 피카레스트 장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꼭 히틀러 같은 악당이 주인공이 되어서 막 하는 뭐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그래서 피카레스트 장르에서는 핵심은 그 주인공이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태, 환경, 분위기를 각성시키는 효과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빌런은 질문에서의 그 기생충에서의 빌런은 제가 봤을 때는 봉준호 감독은 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급성 혹은 물질 만능주의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이 송강호 가족들한테는 빌런인 것이죠. 빌런은 굳이 한 인물만 악당, 한니발 렉터 같은 살인마만 빌런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리면 도덕, 시스템, 정치, 법규 모든 게 다 빌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보면은 그 주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이별을 맞게 되잖아요. 그 이 여자 주인공은 메디슨 카운티 다리에서 이 빌런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누굽니까? 이름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지 않는데 메디슨 카운티 다리의 여주인공에게는 빌런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기생충의 빌런은 뭐 그런 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그러면요 동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도 뭐 약간 빌런의 그런 거를 기입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다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빌런을 만드신 빌런이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인공한테. 예.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면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네네네.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면 사회를 빌런으로 했을 때는 그런 그러니까 나와 사회가 동질을 하냐 아까 제가 처음에서 요소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가 이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모든 이론에 숫자를 4를 넣든 7을 넣든 간에 거기에 의거되는 값은 거기에 이론의 의거에서 나오는 값이 아니에요. 제가 키워드를 18가지를 분석했지만 24가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키워드 17에 맞는 빌런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키워드 1에 맞는 빌런이 있는 것인 것이죠. 기생충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키워드 시스템도 빌런이다라는 키워드에 맞는 빌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주인공과 악당이 동질화하라며 그림자를 만들으라며 그러면 뭐 모든 우리 이야기의 빌런을 다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한니발 한니발 렉터 같이 이렇게 주인공과 대적하는 인물이 분명할 때 이 인물은 주인공과 동일하게 만들면 수월하게 빌런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근데 나는 또 로맨스물을 만들고 싶어. 거기서 나는 이 남자를 좋아하지만 뭐
사랑할 수 없는 상태면 그거는 키워드 4에 있는 시스템을 빌런을 적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 각각 요소가 모든 빌런의 작법에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의 분석에 의해서 좀 공부하시고 느끼시고 이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겠죠. 이제 좀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좀, 하나만 네. 한 분만 더 그 한니발과 반대로 한니발은 좀 지능적이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다양한 뭐 소설 같은 걸 접하다 보면 좀 찌질한 악당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악당 같은 경우에는 권선징악을 이루어졌을 때 좀 속 시원한 게 덜한데 다른 작품에 비해서 그럼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 그런 찌질한 악당이 권선징악을 당했을 때 좀 속 시원하게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요. 서사에 속 시원하다는 어떤 요소를 투여하기 위해서는 그 서사에서 깔아놓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치들에 따라서 결국 악당이 응징당할 때 일른이로 하여금 와 통쾌해 사이다야 이거 고구마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저라면이라고 여쭤봤을 때 제가 이 서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어떤 이야기를 두고 나라면 어떻겠냐라고 한다면 제가 또 이걸 또 좀 살펴보고 이렇게 예시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질문에는 그건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건 작가님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며 이 통쾌하다라는 부분에는 뭐 액션성이 있는 것도 있고 뒤통수를 강하게 치는 것도 있고 수많은 요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세계관에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이 구체적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빌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후끈합니다. 그래도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요. 이 정도에서 Q&A를 마쳐야지 될 것 같고요.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차무진 작가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